오가면서 헷갈려지잖아요. 느끼시기에 한국하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두고 서로의 이제 민폐, 막 이게 안 되게끔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이제 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럼 좀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들 중에서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에서 댄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엄청나게 친절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먹어요. 커피 같은 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두고 가시는데 저희는 보통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배달하시는 거기까지? 네, 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 엄청 친절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가, 아니면 멍청이, 뭐 멍청,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그래요? 하고.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풀지? 추워. 추워. 쿠소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뭐 식빵,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뭐 이제 이런 거, 뭐 형벌, 우라질, 육실할, 뭐 이제 젠장, 뭐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돼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막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네.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묵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까 너무 소름 끼친데. 너무 무서운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뭐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 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고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저주에 굉장히 호되게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푸틴. 2022년 6월에 일본의 지바현의 한 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인데 신목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이 밀집 인형을 대못으로 박아놓은 거죠. 얼굴에 이제 이마 부분에는 이제 한자로 흉할 흉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저주 인형이 발견된 신사만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김경현 교수님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라든가 영화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하울의 움직이는 새. 저는 한 2, 30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왜 그 자연 친화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화 콘텐츠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현실과 환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연 매출이 연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사를 좋아하죠, 실사.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자, 한국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지금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을 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아. 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재벌 3세, 판검사, 의사, 변호사. 평소에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뭐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매다, 뭐 누구 딸이에요, 뭐 무슨 그럴 수 있어 김치 싸대기 치고 현실적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봉준호 감독님, 자, 기생충이 이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얘기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여기 빠져들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침 이제 기생충 바로 전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일본 영화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황금 종려상이었고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이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축전이 날아갔고요. 청와대 만찬에서 막 짜파구리 먹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축하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와.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이제 일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연금이 나오는 거 계속 받기 위해서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부적응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매치기 하고 마트에서 뭐 훔쳐오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가족이 일본에 없다. 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일본을 망신을 주느냐. 이런 이유로 이 영화가 이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항상 아름다운 측면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두려워하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이제 회피성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내 내면 속의 환상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한국인들은 판타지조차 현실 밀착형 판타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 괴물, 귀신, 뭐 도깨비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사람을 사겨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그러고 방세 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뭐 이런 걱정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는 외계인인데 군대를 6번 갔다 왔대.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 귀신들은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원한. 그죠? 한국 귀신 스토리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랑전설이에요.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이 그녀를 겁탈하려는 통인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졌죠. 그 다음부터 사또 방에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아무도 그 사또가 안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담력이 큰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와서 범인이 잡아서 처형이 되고 한이 풀린 아랑이 귀신은 절 탁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또는 복을 받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귀신 스토리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국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원입니다. 민원. 프로 민원러. 코리안 귀신. 단지 자기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 귀신은 다릅니다. 일본 귀신 하면 떠오르는 링. 링, 그죠? 주온이라는 영화, 가야코 상가고 토시오라는 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또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본 모든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일단 나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네네네. 네, 이유 없이. 그죠?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별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는 영역이 있죠. 우물, 신사, 어디 집.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니까. 네.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귀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 와.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인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 불안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포 코드 문화 콘텐츠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좋아하고 영역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체 경제 활동을 포기를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자, 일본에는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현재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 많다. 지금 인구의 이제 1% 정도가 히키코모리인데 히키코모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과거에 일본이 극심한 경쟁 사회였을 때 그럼 이제 사회에 대한 두려움,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느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자신감의 결여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에 내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마치코라는 여성이 나중에 히키코모리가 돼요. 이 사람이 막 이제 환각 속에서 벽에다가 막 새기는 글씨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아 슬프다. 맞아.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해를 끼친 거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아주 가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히키코모리 같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근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보다 그 정도가 굉장히 일단은 좀 약하다고 하고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 자연에 산다. 뭐 이런. 일본은 방, 우리는 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입춘 전날 일본 말로 이제 세츠분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날 아버지가 도깨비 탈을 쓰고 나갔다가 대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애들이 콩을 거기다가 던지면서 우니와 소또 후쿠와 우치 외치는 풍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니가 도깨비, 귀신, 귀신은 밖으로, 후쿠와 우치, 복은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일본은 나쁜 거는 밖에 있어야 되고 좋은 거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현상, 이지메. 이지메라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따 또는 학교폭력이라는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왜냐면 이후에 이제 뭐 왕따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한 3, 40년 전에는 그걸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중에 송혜교 씨 나오는 그런 왕따라든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지메라는 거는 이제 보다 일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따나 학교폭력은 힘의 행사. 일본은 이제 공동체에서의 배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더 무섭다. 네. 자, 이지메의 역사는 이제 에도 시대부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전쟁도 많고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촌락 공동체에서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규범 체계를 이제 무라하치부라고 합니다. 무라가 이제 마을, 하치가 이제 8팔자예요.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10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탄생, 결혼, 장례,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재, 불났을 때랑 사람 죽었을 때만 빼고 8가지의 일에서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와. 네. 지금 뭐 우리 혼자서도 잘 살지 않습니까? 앱 깔아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섬이라 이동도 힘들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이 사망 선고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일본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심지어 일본 왕실에서도 이지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왕의 왕비 마사코 왕비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왕실에 의해서 이지매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왕비요?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사코 왕비가 이제 도쿄대 출신의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습니다. 이제 이런 여성이었는데 1986년에 이제 스페인 공주 환영식에서 나루히토 왕세자하고 당시 왕세자하고 만나서 왕세자가 끊임없이 구애를 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외교관 출신이었던 이 마사코 왕비가 일본 외교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왕실에서 굉장히 삐딱한 시각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이 왕세자비가 이짐에 당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지매 시켰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 네. 걸로 하자면 아내가 더 키가 커서. 진짜 어처구니 없다. 아니 키가 큰 게 제일 키큰 게 제일 키가 큰 게 제일 앞에 있었네. 비슷한 그래요? 비슷한 이유. 아니 이세를 위해서 키가 큰 여자도 괜찮잖아요. 충격적인데? 1993년에 이제 결혼 발표 기자회견서부터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랑보다 28초 더 많이 말했다. 저는 욕할 뻔했네. 마사코 왕세자비가 9분 37초, 그리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9분 9초를 말했다고 하는데 남편보다 28초를 더 말했다는 이유로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라고 미리 생각해요. 얘기를 해주죠. 좀 남편보다 적게 얘기하라고. 그건 또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가 더 크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안 돼, 정말. 네, 국내청에서 이제 왕비가 적응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발표를 할 정도였고요. 자, 일본 왕족의 이지메 스캔들이 이 한 번이 아니고요. 시어머니셨던 이제 미츠코 왕후 전 왕후도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는 이유로 이지메를 어머.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드레스 코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모노를 입고 와야 되는데 혼자만 양장을 하고 왔다든지 다 남색으로 입고 와야 되는데 혼자 하얀 옷 입고 오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입방아에 오르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귀티는 귀족처럼 생기셨네. 더 예쁘죠? 네, 희한해요. 더 예뻐요. 왕실에서도 이렇게 이지매를 당할 정도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서부터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이제 손가락질이라든지 이지매 이런 이제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란도셀이라는 가방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가방. 그게 규격입니다. 다른 가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가방을 네. 메고 다닌 거군요. 교복이면 교복, 교복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용품 같은 것도 다 맞춰서 가져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오면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유치원 설명회 같은 거 갈 때 어머니들이 복장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 정장, 목걸이도 금목걸이 안 되고 진주 목걸이. 또 이제 코르사주를 또 어느 위치에 또 해야 되고. 아, 다 똑같이. 아. 와,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이지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모닝구 무스메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제 전 멤버 츠지 노조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딸 유치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엄청난 악플을 받았습니다. 어머. 아, 검은 옷을 안 네.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코사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악플을 받은 거죠. 저건 엄마 자격도 없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 마이 갓. 신세대 엄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애 입학하는 날이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고요. 자, 공원 대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원 대비. 데뷔? 데뷔. 예. 네? 처음 공원 가는 건가? 왜냐면 일본에는 고등학교 데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고등학교 처음 가면 고등학교 데뷔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공원 처음 가는 게 네. 공원 데뷔? 맞습니다. 네. 유모차 탈 정도의 아이가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에 먼저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이제 신고식입니다.
근데 이날 되게 어머님들 엄청 긴장하고 가시잖아요. 왜냐면 이 데뷔를 잘못됐다가는 이제 그 엄마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쭉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머님한테는. 뭐 입어야 되는 옷도 있고 책까지 나왔어요.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에 보면은 화장법. 화장은 짖지 않게 너무 복장은 화려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촌스러워도 안 된다. 미니스커트는 절대 안 된다. 대화의 내용은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면 또 안 된다. 금기사항이 또 몇 개 있고요. 애들끼리 싸울 수 있는 뭐 장난감 좋은 거 이런 거 또 갖고 나가면 안 되고 이 데뷔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사 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데뷔하기도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이 실패한 엄마들 중에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대체 일본인들은 이지메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나이토 아사오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전능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지메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라는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내가 이제 나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잘 못하면 또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맞춰서 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약간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걸 다 참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그 분노가 저기로 가면서 희생자를 따돌리고 막 이제 체벌을 가하면서 통제감을 느끼는 거죠. 자, 일본에 이지메가 있다면 한국엔 뭐가 있을까요? 갑질? 갑질. 갑질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의 당사자를 갑이라고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을 이제 을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함부로 하는 거를 이제 갑질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이 갑질의 동기 역시 그 결핍된 통제력을 충족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이지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지메가 집단의 규범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 집단이 응징을 하는 성격이라면 갑질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사회적 지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또는 지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고 보는데 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늙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소중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좀 대접해주고 대우를 내가 이렇게 받아야죠. 잘났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또 이 화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나 뭐 이런 갑질을 받다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렇죠. 알아 이렇게 네. 되는 거구나. 내가 별볼일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가장 좀 하찮은 게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뭐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우기 시작할 때 몇 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점하려고 우위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뭐 대학생이었어. 넌 삼촌도 없냐? 뭐 이러고. 자, 이런 이지메와 갑질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기관의 종류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우세합니다. 이제 주체성 자기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상성 자기라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대상성 자기는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하면은 그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잘 맞춰 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한테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먹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아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쓰신 유령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도자라든지 칼검, 나눌 절자, 벨 참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긋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함입니다. 일본 애니 보시면은 다 강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피구를 해도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해질 필요가 있을까 좀 느낌인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국은 왜 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이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내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녹아 들어간 문화적 상징이다. 자, 과거 산업화 시대까지는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규격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나누고 정리하고 맞추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습성,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어왔던 여러 가지 선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됐고요. 또 새로운 또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 K-팝이라든지 우리의 역량 이런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속성, 또 이런 장점들이 발휘되기 좋은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자, 일본 예찬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무릉도원에 가깝다고?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한 학자가 쓴 유럽 살아봤지만 9승 1패로 일본 승리. 이게 엄청 팔렸대요.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 잘 팔리게 생겼어요. 자,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지상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 팔면 어떨까요? 결혼 대잔치 댓글 재밌을 겁니다. 너무 맹목적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맞아요. 댓글이 달리죠. 자, 같은 국수주의라고 해도 이제 나라마다 그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네. 국수주의는 이제 집단 자존감 추구라는 보편적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욕구가 풀려 나오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각 나라의 근대화 과정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심층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부친 사례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은 기성세대 또는 이제 전통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 사례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성세대나 전통을 거부하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겠다 후속 세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맞아. 가업도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이 지배층만 교체가 됐고 뭐 일왕도 그냥 있고 뭐 귀족 사람들이 그냥 직업만 바꿔가지고 네. 일본 지배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더니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엔화의 구매력이라든가 뭐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뭐 등등.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어요. 변화를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전해져 오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예찬서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맹목적 국수주의는 자,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아버지를 남이 죽였어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항상 이게 혼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버지인지. 그래서 늘 그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켜야 된다. 바꿀 때는 굉장히 또 격렬하게 바꿉니다. 맞아. 봤더니 저렇게 하던데 하면서 맞아. 갈아치우죠. 평가가 계속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초보다.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하다.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일 리가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달립니다. 맞아요. 진짜 양쪽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 그게 붙는 거죠. 그 튜브에 보면은 세계인이 논란 뭐 세계인이 감탄했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많이 봤어요, 이런 영상들. 맞아. 항상 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나친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쪼그라들어 있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국수주의입니다. 중국 국수주의가 이제 원조죠. 중화 사상. 자기들 빼고 다 오랑캐.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싹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못 나오실 만큼 파묻은 거죠. 문화대혁명이라고 10여 년 동안 중국의 모든 전통을 긁어다가 불태우고 철폐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자대제라든가 이런 유교 행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더 보존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러 오고 이런 약간 어색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화야 라는 생각이 이제 중국식 국수주의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거를 이제 본인들 거라고 약간 이제 그래서 우기는 걸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하죠. 이런 움직임, 특히 이제 황재성 씨가 말씀해 주신 모든 문화를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활동은 소분홍이라는 이제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소분홍은 이제 작을 소자의 이제 분홍, 자,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애국주의를 분출하면서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청년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황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쭈쭈 이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큰 청년들이 또 자라면서는 중국 제일주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중국에서는 지우링허우 90년생들, 링링허우 00년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 중에 이제 소분홍이 갈라져 나온 거죠. 자, 소분홍들의 이제 행동은 표적을 정하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댓글 달고 공격하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진스 한지 홍보 영상 때문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뉴진스 SNS로 막 소분홍들이 몰려와가지고 도둑들이다 막 종이를 처음 만든 나라가 중국인데 왜 한국 종이를 선전을 하느냐 막 이런 악플을 달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종이를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한국 종이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였는데 흥분을 한 거예요. 왜 그래? 몇 년 전에 또 이제 몇 년 전에 2020년 10월에 BTS가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벤플리트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상의 그 성격상 당연히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네.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이 고난의 역사와 뭐 6.25 때라든가 이때도 이제 소분홍이 출동을 했어요. 왜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군의 고귀한 희생은 언급하지 않느냐. 아이고.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우리가 기려야 되죠? 침공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좀 너무 중국 위주의 얘기만 보고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평소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 있었는데요.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뭐 좀 행사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그 친구하고 만났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런 거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아 미안한데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저런 거 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뭔가 좀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 도와줘야 되고 약간 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약간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를 실제로 한 몇 달 동안 연락 안 됐어요. 아 상처받았구나.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살 거면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해주는구나. 해주려고 다 자기 가족보다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중국은 아까 그 관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잘 못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관시라는 건데요. 이제 관계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줄리안 씨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나름 받은 것 같아요. 서운했네. 관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거 관치를 생각해 보니까. 자, 중국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시를 맺는 방법은 이제 식사 자리인데요. 식사라는 게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제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다음에 사내 진미를 막 차려놓습니다. 이만큼 차리잖아요, 막. 네. 뭐 우리도 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이 있지만 네. 엄청난 스케일로 차려놔요. 이것도 이 중국식 체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 예를 들면 이제 너 드래곤의 심장 못 먹어봤지? 약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사기 아니에요? 못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야. 그리고 또 다 드시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시키고 오랫동안 즐기고 음식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남기면 벌 받는다고. 남기면 벌 받는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그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남기지 않고 이제 싹싹 긁어 먹으면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다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인대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와주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선을 긋는 거죠. 또 중국 사람들은 에티켓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서 의식이 약하다 뭐 이런 식의 인상들이 많이 있고 그런 뭐 기사라든지 댓글들 같은 것도 많죠. 저도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설거지 하는 건가? 바로 이제 뷔페 같은 데서 음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러다 싸우겠는데요, 저 정도면? 하야. 물론 이제 모든 중국 분들이 또 이러시는 건 아닐 테고. 자, 이런 중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 이제 남들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자, 이런 개념은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요게 자기관이라는 개념인데, 요게 이제 한중일 삼국이 다 다릅니다. 다르네. 한국이 주체성작이라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주체성작이라는 것은 이제 내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참견하고 싶어하는 오지랖. 이런 성격이고요. 일본은 대상성작이 부분이 좀 크죠. 그건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궁합이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네. 네. 그죠? 그래서 그 연애하는 커플 중에 요 궁합이 맞으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한일 부부들이 예.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약간 과시적이고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과 일본에 좀 맞춰주는 이제 이쪽이 만나면은 굉장히 그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쪽은 자율성작이라는 쪽인데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비에관시엔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에관시엔스.
그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중국의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길거리에서 사고 나고 이러면 막 가서 치워주잖아요. 중국 쪽 영상 가끔 뜨는 거 보면은 사고가 나서 막 쏟아져 있는데 그냥 지나다니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성 자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문화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행정과 제도보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다 보니까 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 남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이유 중에는 인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느 영상을 봤는데 중국 디즈니랜드예요. 새벽에 나왔대. 근데 6시간 만에 입장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도 입장만 6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줄 서고 질서 지키고 이러다가는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뛰어들고 그런 게 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뭐 특성이라든가 환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일본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정말 끝났다는데 이게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니케이 지수라고 이제 주가 지수가 4만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한국이 일본한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이 질문 중에 이제 몇 개는 맞고 또 몇 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한데요. 과연 일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정말 부활한 것이 맞을까요? 황재성 씨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검사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우편으로 그걸 배달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마트하게 다 개발이 돼 있는데도 우편으로 한 걸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19년도였거든요. 이제 음식을 먹는데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커피를 먹어도 카드가 안 된다고. 이때는 또 잘 안 됐을 때네요. 19년도는 안 돼가지고 카드만 들고 갔다가 와이프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 와이프가 하나도 못 내는. 18살 어린데 와이프가 돈을 대신 해주고 그래서 일본 왜 이렇게 멈춰있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그때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개발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카드 리더기가 우리나라 2019년이면은 여러분 카드가 개발되면 개발됐지. 단말기는 개발이 이미 다 끝나 있거든요. 그렇지.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동료들하고 좀 긴급하게 서류를 좀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동료들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서류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이제 전자 서명을 해서 다시 나한테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PDF 파일을 열지 못하는 동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료는 아니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혹시 팩스 있냐? 근데 팩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팩스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일이 해결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사실은 뭐 몇 년 전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팩스 도장 종이가 3대 신기라고 불립니다. 원래 이 3대 신기라는 거는 그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거울, 칼, 그리고 고곡이라고 불리는 장식용 구슬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본 왕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3대 신기가 바로 이 팩스 도장 종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사항들이 많았는데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사실 늦춰져서 2021년에 치러졌는데 그때 이제 NHK가 전 세계에 발신을 하면서 팩스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달라. 와 팩스로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팩스가 뭐냐
내가 아는 팩스랑 뭐 다른 거냐 뭐 이런 웃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하고 비교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일본은 재택근무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야 돼서 집에서 직장으로 출장 신청을 한 다음에 직장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의미가 없죠. 복잡해. 도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선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때 이제 일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필을 다 깎고 있었습니다. 와. 선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선거할 때 투표 용지에 그 연필로 이름을 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1인당 연필 하나씩 주려고 공무원들이 10,000개를 다 깎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실제로 이제 이 조사를 보시면 이 디지털 기술 같은 이제 적응력을 조사한 건데 일본이 32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한국이 6위로 평가된 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아날로그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이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도 있고 2차 산업혁명도 있고 이렇게 차수가 좀 있는데요. 그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핵심이 됐던 기술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은 전 산업에 응용되면서 관련된 이제 보완적인 발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 같은 걸 우리가 범용기술이라고 부르는데 19세기 말이 되면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가 이제 새로운 범용기술이 되죠. 요걸 이용한 게 자동차, 세탁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다시 100년 뒤 20세기 말에 범용기술이 뭐냐면 인터넷하고 컴퓨터입니다. 이게 1990년대인데 일본은 1990년에 버블이 붕괴하고 한 1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때 충분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썼던 그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팩스 도장 종이가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나만 쓰면 쓸 데가 없죠. 누군가 다른 사람도 스마트폰을 써야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 쌍방이지. 그렇죠. 나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팩스는 좀 오래됐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팩스가 굉장히 편한 거죠. 네.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날로그가 좋아서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도 할 수 있고 디지털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아날로그가 좋아서 난 이걸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취향인데 지금 일본의 상황은 아날로그를 쓰면서 디지털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향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도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어땠냐면 한 달 반 만에 400건이 넘는 항의성, 반론이 제출됐습니다. 왜 그래? 일단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팩스가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이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팩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려면 또 팩스를 아까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팩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직도 이 팩스를 버리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 그래서 뭐 민간 부문까지 다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뒤처져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공공 영역, 퍼블릭 섹터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뒤처져 있고 민간 부문은 그래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일본도 1870년대, 80년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본을 처음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1882년에 요코하마에서 발간된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사람들은 게으르고 향락을 즐긴다. 문명 사회로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고 향락을 즐겨서 그런 거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외다. 그렇다면 이게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근면 성실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를 근면 성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지 수백 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수백 년요? 아주 옛날 일본에는 마비키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비키요? 이 마비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속가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식물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은 일부 이제 좀 제거를 하죠. 그런 걸 우리가 마비키라고 하는데 이 에도 시대에는 이 마비키가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잎 하나라도 줄 생각으로 영아 살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에 적셔서 그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우바스테라는 풍습도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은 뭐 인권도 없었나 그 시대는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비키나 우바스테 같은 이런 풍습은 사실은 인구 압력을 견디기 위해 생겨난 풍습이죠.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생긴 풍습인데 이 마비키가 사라지려면 생산성이 크게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이 많이 생산돼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냐면 17세기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보면 경지 면적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면서요. 인구도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요.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미 이제 토지는 개간할 대로 다 개간을 했고 여기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개간된 토지에서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쌀도 하나를 심어도 좀 더 많이 열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모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농사를 지어서 생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땅이 이 지력이 빨리 떨어지죠. 농사를 2번 지으니까. 그래서 이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양분이 충분한 금비라고 비료를 사서 써야 돼요. 요거를 사서 쓰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옷감 짜고 농한기, 농번기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정말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근면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면하게 일해서 생산성 혁명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근데 정말 죽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근면하게 사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나중에 산업혁명을 하면 노동자를 확보할 때 우리가 취업시켜줄 테니까 일해라 그런다고 성실히 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근면하게 일하는 게 몸에 배어야 돼요. 오랜 시간 습득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일본은 자동적으로 근면한 농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로 그대로 흡수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저출산 문제인데요. 맞아요. 최근 우리나라 입학식 시즌이었는데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가 무려 15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율 추락사 뭐 이렇게 불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실감하고 준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89년에 이 합계 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지면서 소위 1.57 쇼크를 겪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게 1.57이 왜 쇼크냐면 합계 출산율이 1.57 근처까지 떨어진 적, 1.58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1966년입니다.
1966년이 말띠 해거든요. 왜 하락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말띠? 말띠라고 제가 힌트가- 힌트를 드렸는데 말띠가 힌트라고요? 말띠가 힌트입니다. 네. 뭐지? 뭘까요? 말띠는 연마살이 껴요. 오, 네, 비슷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4년 여자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렇죠. 한국도 그랬죠. 네. 그래요? 왜? 8호 학번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일본도 지금 우리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60년에 한 번씩 병오년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팔자가 세다. 이런 미신이 있어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1.58로 출산율이 훅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 여성이 이제 에도 시대에 실존했던 야오야 오시치라는 여성인데, 야오야라는 건 이제 야채 가게고 오시치가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근처 절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에서 심부름을 하던 어떤 남자아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클리셰가 아주. 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이 다 수리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치가 굉장히 이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불이 다시 한번 나면 되지 않을까? 어디? 그래서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진화가 됐고요. 방화범으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어머. 화형이요? 네네. 그런데 이 오시치가 병오년에 태어나서 이게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기가 세구나. 그래서 이후에 이제 1906년에도 여자아이가 조금 태어났어요. 그리고 60년 뒤인 1966년 병오년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50만 명이나 적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1.58로 출산율이 훅 떨어진 거예요. 미신을 안 믿어도 미신에 맞서는 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미신을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1989년은 아무런 충격이 없었는데 1.5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쇼크였던 거죠.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제 화들짝 놀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민을 시작했고요.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결론을 통해서 엔젤 플랜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엔젤 플랜. 근데 다만 이제 당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좀 낙관론에 빠져서 좀 안일했어요. 그래서 이거 애기 안 낳는 게 보육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보육 시설만 충분하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도 전혀 합계 출산율이 또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5년마다 새로운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결론은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관련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그대로고요. 출생아 수는 오히려 이제 줄고 있죠. 이게 일본 사회에서 1.57 쇼크에 버금갈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추계할 때는 2033년이 되면 77만 명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77만 명이 이제 된 겁니다. 10년이나 줄었네. 와. 그래서 지금 이제 키시다 총리는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2030년대가 되면 젊은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일본은 끝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바로 지금, 올해, 내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시다 총리의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나기초라는 마을인데요. 오카야마현에 있는 나기초라는 인구 5천의 소도시인데 합계 출산율이 무려 2.95명. 우와. 2.9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거의 한 3명인 거예요. 3명 가까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말 그대로 키세키노마치, 기적의 마을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일본 전 세계 이 사회과학자들이 몰려들어서 이 나기초 마을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 대책을 보니까 출산 축하금도 주고 영유아 치료비도 나오고 치약 지원금 같은 이제 경제적 지원도 있고요.
또 약간 특이한 게 공동 육아 시설이라고 이 나기 차일드 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는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거 이미 다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고 있죠.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으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나기초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분수거든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가임기 여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그 가임기 여성이 낳은 출생아 수, 아이들의 숫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상승하려면 분자인 출생아 수가 늘면 상승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분모,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합계 출산율은 올라갈 수가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거든요. 0.5잖아요. 하지만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합계 출산율이 낮냐면 젊은 여성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분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을 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나기초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낮을 때는 1.4명 됐다가 많을 때는 2.9명 됐다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지표 자체가 좀 불안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정적인 거, 나기초 마을에는 육상자위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 이제 군인들이니까 젊잖아요. 젊은 부부가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디어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기초 마을을 너도 나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실제보다는 굉장히 부풀려져서 지금 과장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하고 함께 항상 등장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고령화 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그 일본의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90대가 넘으셨는데요. 후계자를 찾다가 이번에 찾았습니다. 근데 후계자가 70대.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바로 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고요. 일본은 이미 이제 2007년에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공표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을 보면 일본은 30%에 육박합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고령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광고가 실리기도 하는데요. 주인공은 안자키 사토루라는 대기업 사장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온몸에 암이 이미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생전 장례식을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례식에 좀 와다오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인의 장례식장에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편지도 전달하고 휠체어 타고 이제 모든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81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려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인도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심리학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동양인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인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만의 특징이 뭔가를 고민하는 심리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은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 집단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흔히 결론이 이렇게 가요. 개인주의인 서구 사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인권이 자유가 뭐 권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이냐 관계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하려면 일본하고 좀 비교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본은요, 집단주의 사회에 진짜 잘 맞아요. 집단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집단에 인간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 충실히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희생하는 게 집단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거였는데요. 그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4-5명 됐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전공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잘 놀아요. 그래서 난 얘네들 되게 친하구나. 되게 서로 되게 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친한 교수한테 다른 교수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저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저 교수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년 동안 같은 과에 있었잖냐. 2주에 한 번씩 매주 회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몰라? 모른대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는데. 결혼은 했어? 아마 했나? 이러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요, 서로 개인적인 걸 거의 몰라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정해진 대로 가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합의만 보면 또 바꿔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이냐 관계냐. 물론 집단주의적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관계주의 때문에 집단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 눈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보면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한국도 집단주의인가 보다. 여기 지승현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신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네. 이기적인 거는 싫은데요.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건 굉장히 싫고 제가 불편한 데 나가서 뭔가 그 자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차단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못됐다. 넌 되게 이기적이다. 제가 지금 성격을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 그러고 한 분 한 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2-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못되시진 않으셨을 텐데 못됐다, 뭐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굉장히 뭐 주장적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나는 이걸 조금 높게 갖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설명이 기셨나 하면 결국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성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승현 아나운서가 못됐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못되기만 한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못된 면이 이런 면과 이런 면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하나, 관계주의 하나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 속에서 우리가 탈개인화가 얼마나 일어나나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 속에 군중처럼 모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개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집단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대학교 때 갔는데 그때는 그 디스코텍 같은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도에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그냥 이러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앉았네요. 이게 춤이라는 거.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술도 취했고 뭐 어두운데 조명 돌아가고 음악 크게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팍 꺼지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왜냐? 단속을 나왔어요, 경찰이.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잡는다고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게 막 즐기고 있던 상황이 음악이 꺼지고 불이 탁 켜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러고 놉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청 앞에 또 뭐예요? 다 똑같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m 밖에서 떨어지면 자기 부모도 못 찾아요. 자기 자식도 못 찾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남들하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정체감이 약화될 때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잘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걸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일본에 가면요. 남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근데 다 벗었죠. 다 벗고 이제 몸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몇 개 들고 이러고 들어와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갖다 놓고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 갖다 놓고 챙기고 또 수건 모양도 잡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탕에 남자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탕에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 공이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여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일러 공이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벗고 이러고서 남자들이 있는데 수건을 갖다 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 관리인이지 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던지고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느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고쳤는데 다 봤어 이러면 남편은 또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잡으러 가고 난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일러공으로 보질 않아요.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6가지의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일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꼭 너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남 먹는 걸 왜 신경을 써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 내가 뭘 사는 게 또 바뀌어요. 왜냐? 항상 저 어떻게 해볼 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요 먹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거 자기가 골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랑 먹을 때는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뭐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때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냐. 그런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집단 속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있느냐가 달라요.
물론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타인이 누구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 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밥을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id예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 답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 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내 말 안 듣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 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페이크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으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일정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기술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상 기술적 언어를 쓰게끔 돼 있어요.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언어를 쓰도록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런 말 아니면은 조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언어를 쓰도록 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특히 정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물론 불통인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이라고 느끼는 그 일부분은 바로 이런 기술적 언어와 소통의 언어의 사용의 빈도와 정도의 차이에서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같을 때 기술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면 돼요. 네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하루에 몇 톤 꾸준히 먹으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확한 기술의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숫자를 갖다 대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통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의 간극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언어를 더 많이 써요. 그거는 성향상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요. 직장생활을.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가 관계주의적 사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통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했니요?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어?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달쯤 도망을 다니다가 7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러고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4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맹률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끔 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뭐 억지로 대답을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야.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OECD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당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예.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 34, 5개. 그러니까 최하위권 맞아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법규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중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오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2분, 3분. 네.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아저씨, 거기다 그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